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 이론적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첫째, 우선 우리 기독교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그런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진리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구약은 히브리 말로 신약은 헬라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말도 알아야 되고 헬라 말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무지 뭘 뜻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구가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대에 그 상황이 또 독특합니다. 소위 헬레니즘, 헬라주의,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그 시대에 전파됐는데 상당히 이론적인 그 철학이 중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헬레니즘을 철학의 문화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믿음이 정말 말이 되느냐? 그 도전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들의 도전을 그대로 받아버리면은 복음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요. 세초로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주위의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라든가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 다른 생각을 합쳐가지고 이단이라는 것이 생겨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이단과 성경의 가르침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이론적인 작업이 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 또 어린이들에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며 또 좀 부차적인 게 뭔가 하는 걸 엄격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교육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이론적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더 이론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계속됐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작업이 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에서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청난 그 학문적 시도가 노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또 목사가 되려면은 7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직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연을 공부하면은 그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법학, 의학, 신학은 7년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학문의 역사가 깊고 알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순교자 유스티누스,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터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 이러한 철학 신학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철학에 대해서 응수하려면은 철학을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서 거기에 대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 철학을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것과는 우리 계시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우리 계시가 철학 사상보다 우수하냐 하는 것을 변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학자들을 변증론자라 영어로 아폴로지스트라 그렇게들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됐지만은 성경에도 이미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
그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에피쿠루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이시즘이라고 스토아 철학, 이 두 철학자들과 바울 사도가 변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철학이 어느 철학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여기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 철학이라는 것, 뭐 복잡합니다만 철학이라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 특성은 가지고 있죠. 하나는 사람 물에서 나온 거죠. 이게 뭐 계시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이 될 수밖에 없죠. 우선 이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성을 중요시했고 나중에는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만 그 시대 이성, 우리가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반드시 논리적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이성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논리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논리 3단 논법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간단하죠. 이러면 우리 모두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이론은 우리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게 기독교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건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건 계속됐죠. 뭐 이때만 이 철학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됐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봄과 마찰을 일으키고 어떤 것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가운데 하나, 우리를 아주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전통을 따른 생각, 그걸 이념이라, 오늘 이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은혜로운 설교이기보다는 일종의 강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념이란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그 이념이죠. 자본주의, 우리 그것도 이념입니다. 민주주의, 뭐 공동체주의, 주의자가 붙은 것 상당수는 이념입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이고 사람의 생각과 전통에서 생겨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이념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도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좀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뭐 철학 활동을 좀 할 때 이념에 대해서 논문을 몇 개 썼습니다. 그러므로 좀 아주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념이란 말에 이게 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귀족 사상가 데스투트 트라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소위 아이디어, 이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이념의 학문이라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관계되는 역사적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그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뭐 과거에 늘 철학이 있었고 자연과학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에도,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1789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왕이 그 사회,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생각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적어도 엄밀한 학문은 두 가지밖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는 수학, 수학은 형식의 학문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었습니다. 자연현상, 물질적인 것, 여기에만 소위 그 영어로 말하는 사이언스라는 과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그 엄밀한 학문으로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회에 기울어지니까 사회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입니다만, 그의 영향을 받은 칼 막스라든가 또 프랑스에는 소위 그 꽁트라는 좀 독특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도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사회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소시올로지라는 거죠.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올로지라는 단어를 꽁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갑자기 19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데스투트 트라시 이념학이란 만든 그런 사람들도 그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들 공화정을 선호했어요. 공화정이란 말은 왕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선발해서 대통령이 다스리면 우리가 이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념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공화정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제1공화국이라고 프랑스의 혁명 이후에 공화국이 됐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요즘 말하자면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집정관이 몇 사람이 됐는데, 불어는 그걸 공술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뭐 쉽게 번역해서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나폴레옹이 제1 집정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화국의 집정관이 됐으니까 이 이념학파들이 공화정을 선호하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편을 들었어요. 이념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좀 권력을 더 많이 획득해가지고 자기 왕이 돼버렸습니다.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자기가 공화정을 선호하다가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이 공화정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는 이 이념학파들과 동조를 한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념학파들을 나무래기 시작했습니다. 전역들의 엉터리다. 전역들의 주장은 그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념이란 말,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사실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말 대신 이데올로그, 이념 운운하는 놈들, 이제 그런 뜻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칼 막스인데요. 칼 막스는 역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때 그가 주장한 게 뭐냐니까, 자기의 그 사회에 대한 이론은 학문이고, 학문이라는 말은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고 유일하게 옳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독일 말로 비센샤프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론은 비센샤프트고, 자기 이론과 동의하지 않은 모든 이론은 이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건 엉터리 이론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이념이라는 건 그 엉터리 정치 이론이다. 그런데 칼 막스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이론만 학문이고 나머지는 다 이데올로기다. 그래가지고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레닌이 자기 주장도 이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이론,
막스 레니니즘도 이론이라. 이게 이념이라는 말이 이제 혼동이 생겨버린 겁니다. 나폴레옹과 칼 막스 초기에는 이념이 부정적인 건데, 레닌은 자기의 그 혁명 이론도 이제 이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념이 갑자기 또 긍정적인 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념이란 말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이념은 옳고 다른 사람의 이념은 부정적이다, 대개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론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본래 과학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얼었다. 물이 왜 얼었느냐?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모든 물은 0도 이하가 되면 언다. 그런데 지난밤에 0도 이하가 됐다. 그러므로 물이 얼었다. 이건 이제 설명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과학이라는 건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측을 합니다. 여기 물이 있다. 그런데 밤에 온도가 0도 이하가 됐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물이 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물이 얼었다. 이거 보라고. 물이 얼은 걸 보니까 이 이론이 옳지 않냐. 이걸 이제 예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그 영어로 explanation, prediction, 이것이 이 엄밀한 과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념은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놀랍게도 칼 막스의 그 유명한 포엘바하에 대한 주장들 하는, 뭐 독일 말로 테센 위버 포엘바하라는 글이 있는데, 짤막한 글인데요. 그게 11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11번째 주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11번째 주장에 보면,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만 해왔다. 아까 제가 설명이라는 소개를 했죠. 물이 이렇기 때문에 물이 얼었다. 그게 이제 설명이란 말이에요. 설명만 해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이념이라는 이론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현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게 칼 막스의 주장이고, 이것이 오늘 이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은 0도에서 언다 하는 것은 그건 이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롭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되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요소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언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을 설명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말은 그 속에 뭐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도록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런 그 요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일으키든지 뭐 선거를 하든지 하여튼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 political theory with mission. 미션이라는 말은 성결한 뜻이 아니라 어떤 사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은 이념이다. 이렇게 오늘날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 바꾼다, 왜 바꿔야 하느냐 할 때,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 되는데, 이념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꿔야 한다. 그런 요소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요소, 판단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 적대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은 저 녀석이 무식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녀석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는 상대를 자기 이념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무슨 뭐 과학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주 영서소장도 했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 장로고 저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같이 친하게 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인사를 하니까 헉 하고 지나가 버려요. 참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극보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극보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요즘 극보수나 극좌가 많이 이용하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거짓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손봉호는 친북 좌파다. 북한을 지지하고 좌익이다. 이게 막 올라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저를 욕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녀석은 이건 상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날 보고 인사도 안 받고 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서 소장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장로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꿔지는 걸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구나. 예, 이게요 단순히 뭐 인사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 제가 얼마 전에 여수에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 그 순교 손양원 목사 총살당한 장소 거기에 이제 기념 비석을 세워놨는데 일부러 가봤습니다. 갔더니 손양원 목사뿐만 아니라 8분 뭐 교회 집사 뭐 장로 8분이 같이 거기에 순교를 당한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양원 목사 아들 2사람도 총살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어. 사람을 죽여요. 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가령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3 사건, 보도연맹 사건, 6.25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이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념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만큼 이념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나라도 세계에 많지는 않습니다. 보도연맹은 뭐 이런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소위 공산주의 됐다가 전향을 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보도연맹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이 인민군이 오면 또 다시 전향해가지고 북한 편을 들 것이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많이 죽였어요. 저는 보도연맹 사람을 이렇게 총살하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거 이거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왜? 이념 때문에. 히틀러의 내셔널 소시알리즘이라는 게 그 이념이죠. 스탈린은 반동분자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을 죽었다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4,500만 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아 무섭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념입니다. 이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것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념은 정치 이론이고 특별히 정치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정치 이론이니까. 우리 이념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진 건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념을 자꾸 부추깁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의 그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념에 따르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당이 유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사육한다고 믿습니다. 사육이라는 게 뭡니까? 모이를 줘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에 의하여 사육당하고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이념에 사육을 당해가지고 부하 내동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심해요. 미국에도 이념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2월 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하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서 시정연설을 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요. 중계방송을 봤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이사당원들을 걸어오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뭐 친한 사람도 있겠죠. 악수하고 허가하고 한다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 한 10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 상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요. 놀라운 건 야당이 아니라 지금 여당 의원들 다 일어서서 10분 동안 박수를 쳐요. 그리고는 연설하는 동안에 뭐 야당 의원들이 야유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에는 야당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역시 아무리 이념이 갈등이 심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예의를 지키는구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구나. 적어도 자기 당이 아니라도 옳은 소리를 할 때는 박수를 칠 줄 아는 그런 소양은 갖고 있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수준이 낮은가, 얼마나 이념을 많이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과연 자기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 이념을 믿을까요?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괌을 치고 그렇게 할까요? 레닌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영국의 플레미나츠라는 사람의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레닌은 냉소적이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는 막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내 말에 속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요. 저도 레닌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나도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자기가 주장하는 거 믿지를 않았다. 뭐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반쯤밖에 안 믿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만큼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이 어리석은 민중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반쯤밖에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확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리석은 대중들이 거기 따라가지고 부하 내동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으로서 최초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 이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바 사로잡히지 마라. 이건 역시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거고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건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철학 사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념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사라져버렸죠. 사라진 게 한둘이 아니죠. 영원 불변한 줄 알았죠, 사람들은. 그런데 철학 사상도 사라지고 이념도 사라지고. 제가 어릴 때는 20대의 막스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얼간이고 30대 아직까지 막스주의자로 남아있는 것도 얼간이다,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나는 그때 그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20대는 다 조금 좌익이 되고 진보적이 되고 30대가 되면 다 보수적이 되는구나.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20대가 40대보다 더 보수적이 됐다. 그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압도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저는 러시아에 대해서 과거에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세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읽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건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되게 위대한 나라죠. 여러분 뭐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소설가, 푸시킨 같은 위대한 시인,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소설가, 이런 소설가, 그리고 차이콥스키 같은 그런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한 문명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념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지금 유럽의 후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념이라는 게 그따위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은이 속으로도 세 사람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북한이 훌륭한 나라가 된다. 속으로 그렇게 믿을까요?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놔야 우리 북한이 영원히 훌륭한 나라가 된다. 정말 그렇게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치고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속으로 믿지도 않을 겁니다. 독재자들도 다 냉소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확신 있는 것처럼 과음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저 어리석은 군중들 이렇게 해야 속으니까 내가 좀 떠들어 줘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도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봐도 이념에 몰입하는 것은 사실은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비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물은 H2O라고 그럽니다.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로 물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은 어느 물도 H2O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애기 오줌도 좀 섞여 있고 우리 비누도 좀 섞여 있고 무슨 미네랄도 섞여 있고 온갖 잡동사기가 다 섞여 있는 것이 현실의 물입니다. H2O는 누구 말 들어보니까 실험실에서 3번, 4번 증류를 하면 겨우 H2O에 가까운 게 나온다 그래요. 실제 현실의 물은 H2O가 아닙니다. 온갖 잡것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혼합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H2O만 마셔가지고는 안 되겠죠. 우리 미네랄 좀 들어있는 물을 먹어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론의 물과 현실의 물은 다릅니다. 이론의 물은 그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삼각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삼각형은 다 타락한 삼각형입니다. 완벽한 삼각형은 우리 머리에만 있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실은 물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라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자본주의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은 굶어 죽고 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자본주의를 100%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지만 우리가 좀 누진 세금, 소득이 많은 많을수록 세금 내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 독과점 금지합니까? 독과점 금지는 자본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원칙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100% 자본주의 사용하는 나라도 없고 어느 나라도 100% 사회주의 채택한 나라가 없습니다.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좀 부족한 건 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끌어나가는 겁니다. 칼 포퍼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지금 소위 계량주의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 이걸 운영해 보다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 떼우고 요거 부족하면 떼우고 이렇게 해가 조금씩 고쳐 나가야지
이걸 다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게 옳다 해가지고 뒤집어 가지고는 세상에 유지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복잡합니다. 마치 H2O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이념에 따른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념을 절대시하고 마치 그것이 아주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를 많이 따르고 저를 아주 좋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저에 대한 이론을 보고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손모가 이제 완전히 좀 망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서 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갖다 이제 친북 좌파로 본 거죠. 저는 친북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김정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든지 안 그러면 죽겠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북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친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북한 사람은, 굶는 사람은 먹여야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무조건 먹여야 된다. 굶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든 그거야 미국 사람이든 굶는 사람 무조건 먹여야 된다. 그 주장은 합니다. 근데 그게 친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지난번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내가 투표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 당 사람에게 투표를 했어요. 내가 좌파가 됩니까? 어떤 때는 좌파고 어떤 때는 우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파 사람은 왜 어떤 때는 좌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너는 좌파다 그렇게 주장하고, 좌파 사람은 왜 어떤 때는 우파 지지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우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편향된 그런 태도죠. 그래서 이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에 의해서 이념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높은 기준이 뭐냐? 윤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장을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윤리는 훨씬 더 보편적인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언제든지 거짓말은 나쁩니다. 사람 죽이는 건 나쁩니다. 도둑질하는 건 나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이념을 갖든지 간에 비도덕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념을 판단해야지, 이념을 근거로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 도덕적인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그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이념도 완벽하지 않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류가 개발한 이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념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만큼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영국을 보니까 영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가장 긴 나라요.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의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소위 브렉시트라고. 지금 영국 국민 다수가 후회를 합니다. 탈퇴해 보니까 오히려 손해더라. 지금 영국이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말았어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망한 겁니다. 전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2번이나 가봤는데요. 광활한 땅, 비옥하고 비도 많이 오고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자원 이 세상에 안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가난해졌는 거니까
국가 부도를 10번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인플레가 108%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도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조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념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부디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에 대한 거룩한 확신 갖지 마시고, 거룩한 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 그것만 절대적이지, 그것만 영원하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디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좀 어리석고 좀 생각이 잘못된 거다. 제가 이 단어를 좀 쓰기 싫지만은 영어에 그 심플레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뭐 사전에 한번 찾아보고 심플톤이라는, 심플이란 말이 간단하다는 거, 단순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톤을 붙이면은 얼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간. 말하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좀 알고 그게 대처를 해야지. 이 세상도 아주 간단하게 이 이념 하나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심플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꼭 대단히 지혜로워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리석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할 걸 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해서 그게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민주 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이념에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진보적이 될 수도 있고 보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에도 거룩한 확신은 갖지 말자. 거룩한 확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사회에 지금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이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지켜주셔서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